안녕하세요. 잘들 지내고 있죠? 자, 오늘은 스피노자의 정치론 제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 제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더 크게 들릴까요? 또 소리를 빽빽 지르느라 또 되게 금방 지치기도 해요. 아무튼 좀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귀족 국가를 다루는데요. 7장까지는 이제 군주 국가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는 이미 혼합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민주정 안에 군주정적 요소, 귀족정적 요소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어떤 순수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복합된 복합 정체예요. 근데 스피노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군주 정체도 사실상 형식상 군주 국가지만 사실상 민주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것처럼 이미 정부의 순수한 형태보다는 혼합된 형태가 훨씬 안정적이고 좋다는 생각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뭐 특별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만 형식적으로 군주정이라고 부르건 귀족정이라고 부르건 민주정이라고 부르건 간에 그 내부는 어쨌든 다른 정부 형태의 요소들을 반영하고 섞여 있어야 오히려 정부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족 국가의 어떤 이 정부 형태에 대한 스피노자의 구상은 어떤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처음 이 8장에는 머리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머리글을 이제 스피노자가 직접 쓴 거냐, 편집자가 쓴 거냐, 뭐 그런 약간의 해석 여지는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귀족 국가가 많은 수의 귀족에 의지해 존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국가가 우월하다는 것, 즉 군주 국가보다 절대적 국가에 더 가까우며 그러므로 자유의 보존에 더 적합하다. 자, 여기서 절대적 국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임페리움 압솔루툼, 앱솔루트, 임페리움을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절대적인 지배, 절대적인 국가, 절대적인 통치 이런 건데요. 이쪽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많은 수의 귀족에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유의 보존에 더 적합하다. 누구의 자유일까요? 귀족의 자유만? 아니면 신민의 자유도? 사실 포괄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자유의 보존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일종의 이제 도입인데요. 뭐랄까요? 인트로덕션으로서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지금까지 군주국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이 장에서는 귀족국가가 지속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거다. 자, 스피노자의 목적은 국가를 지속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국가의 정부 형태를 무엇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피노자가 이 책에서 민주국가를 다뤘다고 해서 마치 민주국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냐면 이 나중에 이제 11장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민주국가가 절대적인 국가에 더 가깝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여기서도 귀족국가가 군주국가보다는 절대적 국가에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민주국가가 가장 가깝고 귀족국가는 그 다음으로 가깝고 군주국가는 좀 멀다 이 얘기예요. 또는 군주국가도 가능하면 절대적 국가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군주국가를 귀족국가로 바꾸는 것이 더 좋고 귀족국가를 민주국가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오해해도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봤지만 전반부에서 앞부분에서 책의 앞부분에서 스피노자는 정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정부의 형태가 가능한 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스피노자의 목적은 국가의 지속에 있지 국가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뭔가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귀족 국가는 그럼 뭐냐? 여기서 아주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중 가운데서 선별된 몇몇 사람들이 주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자, 선별의 주체는 누굴까요? 그리고 선별의 대상, 객체는 누굴까요? 선별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중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중.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 주권을 보유하는 거예요. 누가 선별할까요? 바로 귀족이 선별을 하죠. 즉 귀족정의 핵심 원리는 선발인데 그 선발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귀족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주정과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일반 국민들이 문자 투표로 참여해서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이런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미 가수인 사람이 가수를 선발하는 것과 가수가 아닌 그냥 청중인 사람들이 가수를 선발하는 이런 차이예요. 즉 우리는 오늘날 일반 청중이 가수를 선발하는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미 가수인 사람이 가수를 선발하는 방식 이런 걸 귀족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주국가는 뭐냐? 241쪽 맨 위에 보시면요. 민주국가에서는 통치할 권리가 일종의 타고난 권리 또는 운에 의해 취득된 권리에 대부분 달려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타고난 권리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게 됐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민주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여기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국가는 단지 선거권과 관련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더 핵심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공직을 어떻게 분배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공직을 사사롭게 분배하느냐 아니면 뭔가 원칙을 가지고 분배하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는 원칙이 뭐냐? 바로 투표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모든 공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늘 공무원들이 있죠. 우리 국가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이 공무원을 통제하는 어쩌다 공무원들 즉 임기제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용되는 일은 드물죠. 그래서 피선거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캔디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치 오디션에서 가수 뽑듯이 선발하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자, 우리는 이런 걸 민주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민주국가에서는 통치할 권리, 즉 통치자를 뽑을 권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통치자를 뽑을 권리가 아니라 통치할 권리가 일종의 타고난 권리 또는 운에 의해 취득된 권리에 대부분 달려있다. 자, 타고난 권리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운에 의해 취득된 권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정인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우기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거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아테네인들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그것을 직접이다 간접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생각조차 없었고 그냥 민주정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의 핵심은 선거권이 아니라 피선거권이에요. 공직을 담임할 권리죠. 그리고 그것을 운에 맡겼어요. 운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똑같은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자, 우리 복권 당첨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숫자가 들어있는 어떤 구슬이 안에서 막 돌다가 튀어나오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 또는 포춘스 휠 어떤 행운의 바퀴 같은 거 이렇게 돌면 화살 같은 거 쏘죠. 그래서 싹 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 맞추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뭔가를 추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운에 맡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을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했어요.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라는 말이 영어로 LOT거든요. lot. 그래서 제비 뽑기를 러터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복권놀이를 로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거의 같아요. 뭐냐면 그냥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 당연하게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발되거나 선택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을 어떻게 담임하느냐? 그냥 운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될 확률을 똑같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민주정이라는 거죠. 그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별로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선출한다는 것만 의미가 있지 선출되는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은 사실 엄청나게 다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지금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민주정과 다르게 귀족정은 뭐냐? 이미 귀족인 사람이 귀족을 선발하는 방식. 이것이 귀족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어떤 국가에 속한 전체 다중이 귀족의 수에 포함되더라도 자, 그냥 어느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귀족이더라도 그 권리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공통의 법률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즉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국가는 귀족적인 것이다. 즉 전체 귀족의 수가 그러니까 귀족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귀족정이고 통치자의 수가 많으면 민주정인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수의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이런 선발의 원리에 의해서 통치의 권리를 가지게 되느냐 아니면 생득적으로 통치의 권리를 가지게 되느냐 이것이 핵심 변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만약 귀족이 고작 두 사람이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위에 서려고 노력하겠죠. 경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국가는 각각이 가진 너무 큰 힘 때문에 자, 국가라고 하는 엄청난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단 두 사람이 운영한다면 이 두 사람 각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국가가 쪼개질 수도 있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도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의 수가 너무 적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정부 형태가 바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통치자의 수를 늘릴수록 안전하고
국가가 형태가 바뀌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주권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양도되어 있을수록 부분들은 그만큼 더 약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족 국가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최소한의 귀족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주권이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양도되어 있으면 통치자의 수가 많으면 그 각각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수가 많을수록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힘은 매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어떤 권력, 특권을 싫어하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의 수를 줄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힘과 권한은 더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거였죠. 자, 2절로 넘어가 봅시다. 중간 정도 규모의 국가에 100명의 최선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가정해보자. 자, 최선자라는 말은 옵티무스, 옵티미 이런 단어인데요. 옵티멀한 사람. 자, 옵티멀하다는 말은요, 최상급이에요. 자, 우리가 good, better, best라고 하는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그것처럼 라틴어에도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있는데요. 옵티멀하다, 옵티무스, 옵티미라는 말은 복수형인데, 옵티멀한 사람은 바로 최선의 존재, 가장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최고로 훌륭한 사람 상태인 거죠. 그런 사람이 국가에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한데 한 1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이즈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죠. 그럼 이 정도 사이즈에는 어느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 정도 규모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럼 그 정도를 상상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스피노자가 이제 가정하기는 이제 한 100명 정도의 최선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면, 자, 이런 사람을 확보하려면 귀족 자체의 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 자, 스피노자는 귀족 즉 최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족은 그냥 선발된 사람인 거지 그 자체로 최선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귀족들 안에 선발된 사람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신기하게 스피노자는 도대체 이 법칙이 출처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2%의 법칙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운 덕에 명예로운 지위에 오를 100명의 사람 가운데 기회와 지혜의 측면에서 유능하고 강한 사람이 3명 발견되기도 쉽지 않다. 이건 이렇게 경험칙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100명 정도 중에서 3명 정도를 발견하기도 쉽지는 않다. 뛰어난 사람이 기술이나 지혜나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유능하고 강한 사람. 그러니까 3명도 어렵다. 그러니까 최소 2명은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즉 2% 법칙을 지금 스피노자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2% 정도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뛰어난 사람이 100명 필요하다? 그럼 얼마 필요할까요? 귀족이 최소 5,000명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거에 우리가 이제 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보다 우리가 최선자가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더 적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어느 정도 3%가 됐건 5%가 됐건 또 1%가 됐건 0.1%가 됐건 더 짜게 매기건 더 후하게 매기건 간에 만약에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필요한 뛰어난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통치자 집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가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0명 이상의 최선자가 요구되므로 최소 5,000명의 귀족에게 맡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국가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 귀족의 수는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최선자가 100명 이상 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최선자의 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파워풀할 수 있다.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3절로 넘어가 봅시다. 보통 귀족 국가 전체의 중심인, 보통 귀족은 국가 전체의 중심인 어느 한 도시에 사는 시민이다. 자, 로마 공화국이나 베네치아 공화국 같은 이제 도시 국가를 우리가 상상하면 바로 그 국가의 이름 자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비롯해요. 그리고 로마 공화국은 로마에서 시작됐지만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제국으로까지 발전했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라는 이름을 유지했어요. 즉 중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산 사람 중에서 로마 시민과 아닌 사람의 이 지위 차이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뭘 활동을 하다가 나쁜 짓 했다고 잡혀요. 로마 제국의 어떤 속주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자기가 유대인이란 얘기보다는 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당시의 특권자였던 거죠. 즉 귀족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평등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귀족 국가 유형 1은 하나의 도시가 중심이 되는 귀족 국가예요. 2는 여러 국가가 연방을 이루는 귀족 국가인데 그때와는 지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귀족 국가는 전제가 이제 하나의 도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245쪽 맨 위에 보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홀란드 공화국, 더치 리퍼블릭, 이런 홀란드 공화국은 그 이름을 홀란트 주 전체에서 얻고 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닌 홀란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 하나가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복속된 자들이, 그 지배에 복속되어 있는 자들이 더 큰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비교하자면 하나의 도시가 중심인 곳에서는 그 도시의 시민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 도시의 지배를 받는 속주들은, 식민지들은, 변두리 사람들은 덜 자유롭겠죠. 그러나 여러 도시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에 바로 이 여러 도시들의 시민들은 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죠.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하나의 중심이 되는 도시보다는 다중심적인 국가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향유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오늘날 우리가 중앙 집권이냐 분권이냐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방이 이제 가난해진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 경제 발전이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거예요. 지방 뭐 소외, 소멸 뭐 이런 이야기들 할 텐데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방에 돈이 많고 지방이 인구가 늘고 지방에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자,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될수록 서울 사람들, 물론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반면에 지방에서 또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적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경제적 기회, 또는 문화적인 향유, 또는 교육의 기회,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국가보다는 다중심적인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피노자의 주장이.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자유로운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귀 기울일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또 군주국가보다 귀족국가가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군주국가보다 귀족국가가 더 나은 이유. 첫째, 한 사람의 힘이 국가 전체를 감당하기에 한참 부족하지만 충분히 큰 회의체의 경우에는 그 어떤 명백한 부조리가 없는 한 힘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자, 충분히 크다면 필요한 힘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자, 군주국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료 조직이나 자문관 회의나 이런 다른 조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왕정이지만 왕정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왕정이 은밀하게 귀족정이나 과두정이 되는 것보다는 더 민주정적으로, 마치 민주정처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군주가 힘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귀족 국가에서는 이 귀족 회의는 큰 회의, 귀족 집단이 아까 최선자가 한 100명 이상 필요하다면 최소한 귀족이 5,0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5,000명 정도니까 이미 그 자체로 마치 군주국가의 자문관 회의와 같은 규모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충분하다 이 얘기죠. 통치자의 수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마치 군주국가에서 다중의 힘에 의존할 때 왕이 강한 것처럼 귀족은 이미 자기 자체로 다중의 상당수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귀족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왕은 죽죠. 그러니까 왕이 죽고 새로 왕이 임명될 때마다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단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했어요. 계승 순위도 정해놓고 그걸 법률적으로 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나 회의체는 회의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회의체가 죽지는 않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명, 2명이 결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전체가 죽거나 정지되진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의 회의체가 훨씬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회의체가 규모가 3명이다, 4명이다.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는요. 그 두세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사정이 있어서 빠져버리면 그냥 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한 100명이 모이는 회의다. 그럼 두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회의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셋째로 왕의 지배는 변덕스러운 요소들이 있어요. 어려서, 병들어서, 늙어서 그 밖에 다른 원인 때문에 빈번하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태가 된다. 뭔가 가변성이 많은 거죠. 그러나 회의는 5,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회의는 그 개개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아파. 아, 나 피곤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늙어서 뭐. 그러나 전체로 놓고 보면 비교적 동일하게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자, 넷째로 한 사람의 의지는 매우 가변적이에요. 왕이 그렇다고 했죠. 왕이 그래서 자기의 가변적인 의지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군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왕의 그런 변덕스러운 의지가 곧 법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철저하게 법을 왕이 말하도록 했어요. 법은 왕의 의지지만 왕의 의지가 곧 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회의체의 결정이 곧 법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 회의가 분명히 표명한 모든 의지가 반드시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큰 회의에 양도된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또는 절대적인 것에 가장 많이 근접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전체 다중이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전체 다중이 보유하는 주권이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정 또한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민주정에서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노예 빠지고 미성년자 빠지고 또 여성 빠지고 그리고 뭐 죄지어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지다 보면 어쨌든 남성, 자유인, 성인 그리고 뭐랄까요 도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100% 절대적인 주권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바깥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민주정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절대적인 주권에 가장 가깝고 귀족정은 그 다음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회의체, 즉 주권, 통치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자족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거죠. 자, 4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실제 귀족 국가가 꽤나 절대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별로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실제로 귀족 국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다중이 지배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없다. 자, 통치자가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귀족들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피지배자들의 수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50대 1의 비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다중에 대해서 귀족의 수가 최소한 2%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족의 수가 다시 그 귀족의 수에서 최선자의 수가 50대 1 그러니까 2%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 정도의 최선자가 귀족의 핵심 퀄리티고 그리고 그 귀족이 다시 다중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2%는 돼야 통치를 할 수 있다. 근데 2%도 사실 어때요? 되게 100명을 2명이 상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명이 1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또는 1명이 5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전설적으로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1대 50 어렵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50하고 상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50은 그럼 무기를 다 빼앗기고 스스로 무기를 들 방법이 없을까요? 애매하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도 귀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그럴수록 귀족이 피지배자인 다중을 두려워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귀족의 수가 너무 간당간당하게 적다. 기껏해야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전히 다중이 두렵겠죠. 왜? 수가 많으니까. 바로 그런 수적으로 다수라는 이유만으로도 귀족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다중은 귀족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주권자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권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자유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독재 국가 또는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체제 이런 데서 신민들이 뭐 노예처럼 사는 것 같다고 해도 사실 신민들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자유와 암묵적으로 보유하는 자유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있고
뭐 옛날 뭐 소련이나 옛날 중국에도 다 그런 건 있죠. 바로 그 관계, 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통치자의 수가 피치자의 수보다 적다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적 한계죠. 힘의 한계.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귀족 국가에서 통치자의 수가 많아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설령 피치자가 하나도 없이 다중까지 전체가 다 귀족이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통치자의 수가 많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가 절대적 국가에 가장 근접하게 세워진다면, 즉 다중이 가능한 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세워진다는 것은, 즉 그만큼 통치자가, 귀족의 수가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굳이 다중을 화딱지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이런 말 있죠. 그것처럼 쥐가 고양이 앞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지만, 힘이 약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죽기 싫어서 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통치자와 피치자의 수가, 통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피치자가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위협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자가 매우 부당하게 비합리적으로 지배한다면 피치자들이 견디다 못해 왜 물지 않겠어요? 하물며 쥐도 무는데. 그럴 때 죽더라도 반란을 일으키죠. 이런 일들이 역사상 늘 있었어요. 노예들의 반란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다중이 가능한 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워진다는 말은 통치자인 귀족의 수가 최대한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피치자들이 또한 뭔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다면 이 국가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일 것이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상태가 귀족 국가가 최선의 상태냐? 즉 다중이 지배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 통치자의 수가 충분히 많고, 그리고 통치가 충분히 합리적이면 피치자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족 국가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와 피치자라고 하는 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귀족과 평민이죠. 군주 국가에서도 군주와 신민이라고 하는 두 계급으로 나누어졌죠. 스피노자는 군주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백성도 군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그럴 때 서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안전의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귀족 국가에서도 통치자인 귀족 계급과 피치자인 평민이 서로 상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국가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서 귀족과 관련해서는 얘기했죠. 키우는 거예요. 자, 6절. 지배가 이 회의에 전적으로 맡겨진다고 해서 그 회의가 평민들을 적대적으로 예속시킬, 두려워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회의의 의지는, 자, 회의체가 5,000명 이상 막 이렇게 엄청나게 대규모예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회의는 욕망보다 이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회의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로 그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리크루팅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 그래서 거수기 노릇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의 영향력이 커질 테니까. 그러나 회의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그런 식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고 반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노력들이 상쇄돼 버리죠. 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회의체가 커지면 평민들을 적대적으로 예속시킬 그런 위험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동의할 수 있어요? 자, 7절은요.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그러므로 귀족국가의 기초를 결정하는 일에서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기초를 오로지 저 최고회의의 의지와 힘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회의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권리 아래 있고 다중에 의한 어떤 위험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자문관 회의라고 하는 시민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문관 회의에 최대한 의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귀족국가에서는 그 자문관 회의와 같은 역할을 이미 귀족 회의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귀족 회의가 통치자들의 전체 회의가 자기에만 의존하도록, 귀족 외의 다른 집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의 기초가 돼요. 자, 그래야 독립적이고 다중에 의한 어떤 위험이 생기지 않는다. 즉 철저하게 가변, 어떤 돌발 변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어떤 주권자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면 그 판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어야지 이렇게 가변적인 요소들이 쑥쑥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최고회의의 결정을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귀족회의, 주권자들의 전체 회의가 최대한 다른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자기들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7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7절에서 그래서 지금 스피노자가 이제 뭘 해야 하냐? 그러면 보면 군주국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뤄봤는데 군주국가에는 적합하고 이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뒤집어서 얘기하면 귀족국가에 적합하고 군주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군주국가와 귀족국가가 어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없는 요소들,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그것이 뭐냐? 8절 첫 번째. 먼저 군주국가와, 자 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것과 호응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제 6장 9절에서 언급한 것들을 쭉 훑어볼 거다. 그 내용이 뭐냐? 8절 첫 번째로 당연히 이 나라는 하나의 도시가 중심이 되는 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데요, 맨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끝에서 이 국가에서 모든 주민을 시족별로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자, 군주국가에서 시족별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시족별로,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선거구별로 평등하게 국회의원 한 명씩을 뽑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별로 자문관을 3명, 4명, 5명 이렇게 똑같이 뽑았죠. 그렇게 해서 시족 간의 평등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 신민들 간의 평등을 의미했어요.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 행위의 단위가 어떤 가족 단위였기 때문에 큰 규모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귀족 국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귀족 국가에서는 애시당초 신민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철저하게 통치자인 귀족들 간의 평등만 중요하고, 귀족과 평민 간의 평등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불평등해야 마땅한 거고, 더 나아가서 피치자인 신민들 간의 불평등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을 굳이 시적별로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다. 왜?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무슨 그렇게 단위를 나눠서 뭘 선출하도록 하는 권리를 주거나 뭘 그 사람들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9절은요. 군대 문제를 다룹니다. 군주국가와 귀족국가가 군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르냐. 자, 귀족국가에서는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시민이 곧 군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치자이지만 동시에 사실상 군주국가의 핵심 무력을 피지배자인 신민이 보유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군주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시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또 평등하게 분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가 호전적일 이유도 없고, 평화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총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족 국가에서는 지금 피지배자와 지배자, 즉 귀족과 평민 간의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대 제도도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배자에게는 아예 몫이 없어요. 군인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귀족들 사이에서만 평등이 추구되어야 해요. 그리고 귀족이 평민보다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다는 것은 수가 많으면 더 좋지만, 수가 많을 수 없다면 동시에 무력으로라도 무기를 갖춰서 최소한 피지배자보다는 세야 하니까, 강해야 하니까, 즉 군사력이, 물리력이 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군주정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자, 이 귀족 국가에서 귀족은 그냥 자기재 생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족 국가의 원리는 선발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귀족의 자식이라고 해서 귀족이 된다면 그건 선발이 아닌 거죠. 물론 자기 자식을 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세습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귀족 국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귀족 국가의 사람이 누군가가 죽고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귀족으로서의 지위를 잃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리크루팅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평민 중에서 리크루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귀족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요. 그냥 우리가 종신 국회의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종신 국회의원. 종신 국회의원 자식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종신 국회의원이 있고, 그 종신 국회의원이 결혼이 생겼을 때 자기 동료 국회의원을 그들이 뽑는 거예요. 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건이 군사기술을 배워야만 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민 중에 누군가가 출세를 하고 싶으면 군사기술을 익혀둬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국가의 군사적 역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귀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커리어도 관리할 거고, 그리고 군사기술도 익혀둘 거고, 그렇게 해서 귀족들이 자기를 뽑아주기를 기대하겠죠. 물론 귀족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뽑기 싫어서 딴 사람을 먼저 뽑을 수는 있겠지만 또 운이 좋으면 뽑힐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귀족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금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평민에게는 봉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주정에서는
시민에게 봉급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거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지휘관들이나 어떤 특별한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피지배자인 평민이 군복무를 한다. 군인으로서 일을 한다. 그럼 그것은 자기를 위한 복무가 아니라 통치자인 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국인 용병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외국인 용병을 써도 되고 신민을 군인으로 써도 되는데 이건 일종의 모병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병제니까 그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군주국가의 경우와 다른 점이죠. 군주국가가 참 특이한 건데 신민이지만 사실상 주권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군주국가가 설계되어 있어요. 이 귀족국가에서는 그런데 기왕이면 외국인 용병보다는 자국인 신민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관점이에요. 왜냐면 그때 그 돈이 이 나라에서 소비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와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똑같은 월급을 주는 액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떨까요? 여기서 다 소비를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벌어서 자기 고국으로 송금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소비되는 양이 적겠죠. 바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지구화된 경제 상황에서는 다시 또 내국인을 고용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국내에선 소비 안 하고 외국에 가서 소비를 다 한다. 여행 가가지고. 이러면 또 이제 그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 맨날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해외 여행자 수가 어떻고 해외에서 쓴 카드 뭐 액수가 어떻고 뭐 이런 비교하듯이 오늘날은 지구화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엄격한 구분은 어렵지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외국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국인들은 그냥 그 안에서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 경제에 이롭다고 하는 관점을 제시해요. 스피노자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그런 굉장히 상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어요. 본인 자체가 상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 관점에서도 외국인 용병보다는 자국 신민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자기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다들 종교인일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자기의 종교와 관련된 예배당이 있고 뭐 이런 그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 가족이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싸움을 전문 업으로 해서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이어서 싸우는 경우와 이 치열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자국 신민을 병사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런 평민들을 군인으로 선발하되 사병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동시에 지휘관으로도 장교로도 얼마든지 선발할 수 있다. 얼핏 들으면 장교는 귀족만 해야 될 것 같고 평민들은 사병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신분주의적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그런 신분주의적 생각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군대들이 프랑스 군대에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군대가 바로 모든 국민들을 징집해서 국민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때 이 군대가 국민 군대란 얘기는 이제 과거와 같이 귀족만이 장교가 되고 평민은 사병만 되고 이런 식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도 군인이 될 수 있고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귀족들의 그런 신분의식과 상관없이 뭐랄까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히딩크가 국가대표 감독 시절에
한국인들이 축구를 하면서도 선후배를 너무나 따지고 가리다 보니까 축구 플레이의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밥도 막 섞여서 같이 먹고 반말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나이가 많은 홍명보 선수하고 나이가 어린 뭐 박지성 선수가 마치 이렇게 평등한 그냥 사람처럼 할 수 있어야 축구 플레이도 더 잘한다. 뭐 이런 입장처럼 군대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투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19세기까지 유럽의 많은 군대들이 귀족들은 장교를 하고 평민들은 사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그냥 사병에서 끝난다. 그럼 뭐 전공을 세워야 될 어떤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앞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재단을 지키려는 그런 영혼의 덕을 가지고서 그런 잘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덧붙인다면 그게 뭐냐?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을 평민 출신 병사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식의 칸막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 관직을 다 독점한다든지, 또는 육사 출신들이 국방부 요직을 다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구분, 마치 신분제처럼 작동하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활력을 막죠. 즉 민주적인 어떤 장치, 이걸 민주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스피노자적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평민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아니요, 이건 스피노자적인 의미죠. 스피노자적인 의미예요. 모두에게 관직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열려 있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잘 수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군대를 오히려 평민들에게 개방하고 심지어 장교 역할도 개방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자 253쪽 본문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요, 하나의 보병대 또는 전체 군대의 사령관은 오직 전쟁 때만, 그리고 오직 귀족 중에서만 선발되어야 하고 최대 1년만 명령권을 가져야 되고 임기는 연장될 수 없고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자,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최고사령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사령관이 늘, 만약에 이게 다 반대로 해봅시다. 전쟁 때가 아니라 평시에도 있고 귀족 중에서가 아니라 평민에서도 있고, 그리고 최대 1년만이 아니라 1년 이상 명령권을 가지고 임기도 연장될 수 있고 심지어 다시 선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군주정에서도 군주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지휘관이 등장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딜레마 상황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에 의한 단일한 지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그 지휘관이 전쟁을 통해서 전공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져서 왕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메가더 사령관 얘기도 했듯이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귀족 국가에서도 바로 이 군대의 지휘관이 불가피하게 한 명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도 그것은 전쟁에 국한해서, 그리고 최대한 임기를 짧게,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평민이 아닌 귀족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왕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평민 출신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죠, 나중에. 바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정부 형태가 변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현재 제5공화국이라고 얘기해서 얼마 안 된 것처럼 느끼지만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무지 많은 정부 형태의 변화를 겪었어요. 대통령제도 하고 황제정도 하고 공화정도 하고 의원 내각제도 하고 또 이원 집정부제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 형태를 겪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스피노자는 예방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런 변화를 겪으면
국민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국민들이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군사 쿠데타의 위험을 스피노자는 최대한 없애려고, 줄이려고,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군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10절에서는요, 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군주국가와 다른 점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군주국가에서는 재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자, 군주국가에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토지, 특히 토지와 토지에 붙어 있는 이제 주택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상 군주 혼자도 아니죠. 그렇다고 피지배자인 신민이에요? 신민 자체는 아니죠. 함께죠. 그러니까 공공으로 전체가 다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이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서 임차인처럼 그냥 빌려서 쓰는 식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불평등이 없도록 시민들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족 국가에서는 사실상 평민이, 귀족을 제외한 평민이 외국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핏 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임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역발상을 스피노자는 또 제시해요. 뭐냐? 오히려 판매되어야 한다. 왜? 257쪽 위에 보세요. 왜냐면 국가에서 어떤 목도 가지지 않는 신민들은, 실제로 이 국가에서 평민들은, 신민들은, 피치자는 아무 목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땅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산이죠. 그럼 그 동산을 가지고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사정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는 인구가 줄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한 재산을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된다면 역경에 처한 모든 도시를 쉽게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에서 농지와 토지는 신민에게 임대되어서는 안 되고, 홀란트에서처럼, 네덜란드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마다 소출에서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오늘날 부동산이든 이런 거는 보유세를 내죠. 주택도 보유세를 내죠. 그런데 지금 스피노자는 보유세가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창출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 소득세를 내는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자, 부동산 가져, 사. 대신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번다면, 즉 농지면 농사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거면 뭐 다른 걸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편으로는 보유세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사람들은 이제 토지 보유세나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을 통해서 전혀 돈을 벌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나는 낼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가구 1주택자들의 항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그걸 통해서 월세건 전세건 뭐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스피노자는 바로 이 두 번째 주장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땅을 사란 말이에요. 부동산 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쉽게 처분되지 않으니까 이 나라의 경제와 결국 운명 공동체예요. 결부돼 있어요. 임대업을 하든 뭘 하든 대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그렇게 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는 재산과 관련해서 군주국가의 경우와 귀족국가의 경우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다른데 심층적으로 다 이 일관적인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 뭐냐? 국가 방어가 최우선인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회주의다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토지를 다 사유하도록 했으니까 자유주의고 자본주의고, 반대로 군주국가에서는 이걸 다 국가의 소유물로 하고 다 그냥 빌려 쓰도록 했으니까 이건 사회주의다. 이런 식의 편협한 현대적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두가 다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취사 선택될 수 있는 어디까지나 행위 옵션인 거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수단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재산권 지상주의자들. 사유재산은 마치 무슨 천부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건 일절 포기할 수 없는 뭐라고도 되는 것처럼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일관된 생각은 뭐냐? 그 모든 어떤 재산제도가 됐건 병역제도가 됐건 어떤 것이건 간에, 즉 오늘날 우리가 모병제냐 징집제냐 뭐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공익의 관점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이것이 공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된다는데 동의할 수 있지 않아요? 자, 스피노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주국가에서건 귀족국가에서건 민주국가에서건 다 공통적으로 국가 전체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수단으로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반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부정해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공동생활, 정치적인 공동생활, 사회생활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매우 무정부주의적 또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공동체적 주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귀족국가와 군주국가의 어떤 다른 점들에 관한 언급이었어요. 자,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11절에서는 귀족국가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귀족국가에서 스피노자는 세 가지 중요한 귀족국가의 기초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회의의 구성원이 최소한 5,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국가가 점차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할,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의의 구성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귀족국가의 기초. 두 번째는 뭐냐? 또 각종 회의에서, 이것이 5,000명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규모의 회의에서 공동선을 위해 안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안건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면 이건 공익에 위배되죠. 공익을 위해서 회의 규모를 늘렸는데 이 회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안건 처리 속도가 느려서 공익이 또 침해된다면 그건 하나만한 헛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또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귀족의 힘 또는 회의의 힘이 피치자인 다중의 힘보다 더 클 수 있도록 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나,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해서 다중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왜? 피해를 입으면 열받잖아요.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귀족들도 다중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럼 결국 또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기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규모를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유지할 방법, 그리고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 그리고 귀족의 힘이 다중의 힘보다 크면서도 다중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할, 서로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 방법. 요 세 가지가 귀족 국가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스피노자가 탐구해야 할 과제인데, 이 첫 번째 과제 뭐예요? 귀족의 수를 또는 회의의 규모를 국가 전체의 규모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뭐냐. 자,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 꾸준히 귀족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 자, 우리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들의 특권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귀족 국가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어려움이 질투에서 생겨난다. 이 책 전체와 관련해서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기는 인간의 정서, 그게 뭐냐면 질투예요. 평등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질투. 남과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뭐 우쭐하고, 남이 더 가지고 있으면 샘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하고, 이런 식의 경쟁심과 질투심, 이것이 이제 굉장히 파괴적으로 작동하는데,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본성상 서로 적이다. 여기서 이 적이란 말이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걸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경쟁적이란 얘기예요. 제로섬적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섬이 아닌 넌제로섬 관계를 만드는 것은 기술, 우리가 정치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대립적이고 적대적이다. 그래서 법이 그들을 묶고 구속할지라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적대적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가 상업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호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내가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물건을 내가 밑지고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은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한 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장사라고 하는 것 기본 원리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이 제로섬 관계죠. 그리고 다른 파는 사람 사이에서 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낮추는 거잖아요. 남이 얼마에 파는지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좋은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쟁심, 적대적인 상황, 바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상업이 궁극적으로 이런 경쟁적이고 대립적이고 적대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 훗날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스피노자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스피노자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정치적 기술 또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 도움이 없이 자동으로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자, 요 얘기를 빨리 후다닥 하고 마무리 짓읍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바로 국가 형태의 진화적 변화 과정을 보면 스피노자는 애초에 민주국가에서 시작해서 귀족국가로, 그리고 군주국가로 변해왔다. 근데 이 변화를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의 배경에는 스피노자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또는 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간척을 해서 만든 나라예요. 국토의 대부분이 간척지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면 이하에, 해수면 이하에 있던 땅을 물을 바깥으로 퍼내고 댐을 만들고 거기에 흙을 갖다 넣고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경작하고 했던 사람들, 그곳에 대한 지배권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었겠죠. 어느 누구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즉 홀란드와 같은 그런 식의 무에서 유가 생겨난 나라의 경우에
그 나라를 건설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사람들이 자꾸 외부에서 유입이 되겠죠. 점점점 들어왔어요. 실제로 스피노자의 부모님도 그렇게 해서 이민을 왔어요. 스피노자의 아버지도 포르투갈에서 왔고 스피노자의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왔고,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유대인 출신의 포르투갈에서 온 이주민들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나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나에게도 공직 담임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무슨 명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 1세대들은 당연히 자기가 어떤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으면 땡큐죠. 더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받는다? 그럼 더 땡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했던 거고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벌써 이민 2세대, 어머니부터 시작하면 3세대, 이런 식으로 그 사회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어로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습을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보면 일부러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인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풍습도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거의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 그 사람들, 자 미국에 있는 한인 3세 4세들,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 그리고 겉만 노랗다 뿐이지 멘탈리티나 이런 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지배 형태는 귀족 정체가 되는 거예요. 왜? 다수의 이주민들이 오고 다수의 이주민 2세, 3세들이 등장하면서 원래 민주국가의 주권자였던 자국민들이, 평등한 개척자들이 어느 순간 민주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귀족국가의 귀족이 돼버리는 거죠. 즉 국민이 두 계급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민 출신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 되는 거고 1등 국민은 사실상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백인들과 흑인들 뭐 이런 식의 지배 피지배 관계 같은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뭐랄까 정치적 권리를 감히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경제적인 것만 보장되면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실상 능력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뭐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끊임없이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과두 정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이런 과두 정체가 점점점 소수가 되면 끊임없이 피지배자들로부터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자기들의 수를 끊임없이 키우지 않는다면 점점점 지금 미국의 경우처럼 유색 인종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요. 흑인들의 수도 뭐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특히 히스패닉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죠. 아시아인들 수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서 결국 이른바 와스프라고 하는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과두 정체가 되고 그들 간의 파벌의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파벌들의 효과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벌의 효과가 작아져요. 반대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파벌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더 커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귀족 정체가 결국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결국 내전 속에서 한 사람의 지배자에게 결국 통치권이 속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뭐 자연스러운 쇠락, 퇴락, 타락 경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런 식의 타락과 퇴락을 막기 위해서는 귀족 국가의 지배 집단이
끊임없이 수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법칙을,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둬야 되느냐.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귀족 국가가 과두 정체로 변하고 과두 정체가 다시 파벌 싸움이 되고 하는 이런 군주 국가로 타락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화하는 이 경향의 핵심 요소가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 또는 경쟁심, 비교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왜 나에게는 참정권이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질투심, 이걸 포괄적으로 질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비디아. 이것을 어떻게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